한국은 기계를 판 게 아니었습니다. 제네바 청문회장이 술렁였습니다. 영국인 손해사정인이 폭탄 선언을 했죠. 7년 전 제 아버지를 죽인 건 한국 기술이 아니었어요. 조작된 보고서였습니다.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어요. 이란 항만 붕괴 사고 모두가 한국을 범인으로 지목했었죠.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단 0.27초. 한국 시스템이 생명을 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었어요. 중국 컨소시엄의 위조, 절단된 케이블, 은폐된 보고서. 그 모든 거짓 뒤에 한국 기술의 철학이 숨어 있었습니다. 우린 속도가 아니라 멈춤을 설계합니다. 한국 엔지니어의 한마디가 세상을 바꿨죠. 지금부터 그 놀라운 반전의 순간을 공개합니다. 사연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댓글을 달아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 기술이 세계 안전 기준이 되어야 한다면 한국 최고, 아직 검증이 더 필요하다면 신중하게를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함께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통근길, 집, 카페, 여러분의 위치가 궁금해요. 저는 테헤란행 비행기 창문에 이마를 기댄 채 눈을 감았습니다. 차가운 유리가 미세하게 떨렸죠. 엔진 소음이 귓가를 파고들었지만 제 머릿속은 더 시끄러웠어요. 7년 전 그날의 전화벨 소리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새벽 4시,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 따님이신가요? 하트 씨가. 그 뒤의 말은 기억나지 않아요. 아버지는 그렇게 차갑게 식어갔고 저는 그저 복도 끝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떨고만 있었죠. 사고 원인은 간단했습니다. 한국산 크레인 결함. 언론은 그렇게 보도했어요. 보험사도 정부도 모두가 그 결론에 동의했죠. 아버지는 피해자가 아니라 부주의한 감독관이 됐습니다. 장례식장엔 동료들도 오지 않았어요. 저는 그날 다짐했습니다. 기술을 믿지 말자고. 특히 한국산 같은 마케팅 덩어리는요. 기내 스크린에 뉴스가 떴습니다. 이란 샤히드 라자에이 항만 붕괴 사고, 한국 기술 결함 가능성 제기. 제 심장이 얼어붙었어요. 또다시. 똑같은 프레임이었죠. 저는 가방에서 낡은 파일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사고 보고서 사본. 구겨지고 접힌 종이들 사이로 붉은 펜 자국이 보였어요. 아버지가 직접 쓴 메모였습니다. 센서 로그 불일치. 재조사 필요. 하지만 누구도 그 메모를 읽지 않았죠.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테헤란의 공기는 뜨겁고 건조했어요. 공항 밖으로 나서자 대형 스크린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나운서가 단호하게 말했죠. 한국 기술의 안전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분노인지 슬픔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호텔 체크인을 마치고 방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이메일함엔 런던 본사에서 온 지시사항이 가득했습니다. 신속한 조사, 명확한 결론, 보험금 지급 최소화. 피터 부사장의 서명이 보였죠. 저는 비웃었습니다. 진실보다 돈이 먼저라는 거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저는 손해사정인이 아니었습니다. 복수자였죠. 제가 이곳에 온 진짜 이유는 보고서 작성이 아니었어요. 7년 전 묻혀버린 진실을 파헤치는 것.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침대 옆 탁자에 아버지 사진을 세워뒀어요. 젊은 시절 안전모를 쓰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저는 그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이번엔 제가 끝을 낼게요, 아빠. 창밖으로 테헤란의 밤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석양이 아니었습니다. 항만에서 올라오는 먼지 구름이었죠. 다음 날 아침 일찍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기사가 라디오를 틀었어요. 뉴스에서 또 한국을 거론하더군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모두가 한국을 범인으로 만들고 있었어요. 증거도 없이요. 마치 7년 전처럼. 현장에 도착하자 금속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무너진 철골 더미 사이로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였어요. 저는 가방에서 카메라를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각도, 모든 디테일을 놓치지 않으려 했죠.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손의 사정인이시죠? 돌아보니 작업복 차림의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히잡 아래로 또렷한 눈빛이 보였어요. 저는 레자네예요. 여기 엔지니어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두려움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명함을 건넸어요. 아멜리아 하트입니다. 조사 협조 부탁드려요. 레자네는 명함을 받아들고 잠시 망설이더니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하지만 그녀가 주위를 둘러봤어요. 여기선 조심하셔야 해요. 모두가 진실을 원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7년 전에도 누군가 그런 말을 했었죠. 아버지에게요. 저는 레자네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진실이 두려운 사람이 있다는 건 진실이 존재한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현장 안쪽을 가리켰을 뿐이죠. 무너진 7번 크레인이 보였습니다. 거대한 철골이 뒤틀려 있었어요. 저는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자네가 발밑에서 소리를 냈죠. 마치 비명 같았어요. 저는 멈춰 섰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아빠, 여기 왔어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끝낼게요. 손에 든 카메라가 무거웠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더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진실을 찾는 순간 제가 믿어온 모든 것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걸요. 이란 교통부 회의실은 냉방이 과했습니다. 저는 재킷을 여미며 구석자리에 앉았어요. 기자들이 3355 모여 있었고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죠. 단상 위로 중국 컨소시엄 대표가 올라왔습니다. 장웨이. 반짝이는 회색 수트를 입은 남자였어요. 미소가 완벽했지만 눈빛은 차갑더군요. 신사숙녀 여러분. 장웨이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우리 GPMC는 국제안전기준을 철저히 준수했습니다. 모든 장비는 인증을 통과했죠. 그의 말투는 자신감으로 가득했어요. 마치 연습한 것처럼 매끄러웠습니다. 기자 한 명이 손을 들었어요. 그렇다면 사고 원인은 뭡니까? 장웨이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스크린을 가리켰죠. 도면이 떴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한국산 부품이 붉은 원으로 표시돼 있었거든요. 우리는 한국산 센서를 사용했습니다. 장웨이가 말했어요. 하지만 이 센서가 극한 환경에서 오작동했다는 정황이 포착됐죠. 기자들의 펜이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어요. 또 한국이었습니다. 또 똑같은 프레임이었죠. 제 옆에 앉은 남자가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회색 작업복을 입은 동양인이었죠. 얼굴에 피곤함이 가득했어요. 그는 손에 든 태블릿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엔 복잡한 수치들이 빼곡했어요. 회의가 끝나자 기자들이 장회의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그 남자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손의 사정인이시죠? 한국어 억양이 섞인 영어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그는 명함을 꺼냈습니다. 김상혁, K텍 해양안전연구소 기술이사. 저는 명함을 받았지만 표정은 굳었죠. 한국 기술자. 제가 가장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필요하시면 데이터를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김상혁이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죠. 우리 시스템은 모든 걸 기록합니다. 0.01초 단위로요. 저는 비웃었어요. 데이터요? 숫자로 생명을 증명할 순 없어요. 김상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바라봤을 뿐이죠. 그 시선이 불편했어요. 비난도 변명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차분했어요.
마치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는 걸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저는 명함을 가방에 넣고 돌아섰습니다. 복도로 나오는데 레자네가 서 있었어요. 저분 만나셨어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네, 잠깐요. 저는 무심하게 답했죠. 레자네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저분,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왜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레자네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저분은 우리에게 시스템을 가르쳐 줬어요. 3년 전에요. 안전 프로토콜, 비상 절차, 전부요. 저분이 없었으면 사망자가 더 많았을 겁니다. 저는 미간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사고는 일어났잖아요. 레자네가 고개를 저었어요. 사고가 난 건 저분의 시스템을 쓰지 않은 구역이에요. 중국 컨소시엄이 비용 절감한다고 바꾼 곳이죠. 그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레자네는 제 손에 작은 종이를 쥐어줬습니다. 이거 봐주세요. 제발. 그리고 서둘러 사라졌죠. 저는 종이를 펼쳤어요. 손으로 쓴 메모였습니다. 7번 크레인, 비상제동 미작동. 보고서에는 정상이라 기재됨.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숨긴 거였죠.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공식 보고서를 다시 읽었어요. 모든 안전장치 정상 작동 확인. 하지만 레자네의 메모는 정반대였습니다. 저는 김상혁의 명함을 꺼냈어요. 한참을 바라보다 결국 서랍에 넣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어요. 창밖으로 테헤란의 밤이 깊어갔습니다. 거리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졌죠. 저는 아버지 사진을 다시 꺼내봤어요. 데이터로 진실을 증명한다. 김상혁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사람만이 진실을 말할 수 있어.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두려워하는 건 거짓이 아니라 제가 믿어온 진실이 틀렸을 가능성이라는 걸요. 새벽 6시, 현장은 이미 소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용접 소리, 중장비 엔진음, 사람들의 고함. 저는 안전모를 쓰고 7번 크레인 잔해 쪽으로 걸어갔어요. 발밑에서 금속 파편이 바스락거렸죠. 공기 중엔 녹슨 철 냄새와 기름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레자네가 멀리서 손을 흔들었어요. 저는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녀 옆엔 나이든 엔지니어가 서 있었죠. 소장님이에요. 레자네가 소개했습니다. 소장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영국에서 오셨다며요? 네, 보험사 조사입니다. 저는 공손하게 답했어요. 소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뭘 보고 싶으신지 모르겠지만 여긴 이미 다 끝난 현장이에요. 결론도 났고요. 그의 목소리엔 체념이 묻어났죠. 끝났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제가 물었어요. 소장은 무너진 크레인을 가리켰습니다. 저게 한국산 센서 탓이라잖아요. 조사단도 그렇게 결론 냈어요.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너무 빨랐어요. 사고가 난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벌써 결론이라니요. 레자네가 제 팔을 잡았어요. 저쪽으로 가요. 우리는 소장에게서 멀어졌습니다. 무너진 철골 뒤로 숨자 레자네가 속삭였어요. 소장님도 압력받고 계세요. 빨리 덮으라고요. 누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레자네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잔에 더미를 가리켰죠. 여기 봐요. 비상제동 케이블이에요. 끊어진 케이블이 땅에 널려 있었습니다. 단면이 깔끔했어요. 이거 잘린 거예요. 찢어진 게 아니라요. 제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확실해요? 레자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 비상공학 전공이에요. 이건 사고가 아니에요. 누군가 일부러 잘랐어요. 저는 무릎을 꿇고 케이블을 가까이서 봤습니다. 레자네 말이 맞았어요. 단면이 너무 정확했죠.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뭘 보고 계신가요?
저는 화들짝 놀라 돌아봤어요. 김상혁이었습니다. 작업복 차림에 안전모를 쓰고 있었죠. 저는 일어서며 케이블을 가렸어요. 조사 중입니다. 김상혁은 제 반응을 눈치챘습니다. 하지만 추궁하지 않았어요. 대신 태블릿을 꺼냈죠. 혹시 관심 있으시면 로그를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사고 당시 기록이요. 저는 주저했어요. 하지만 레자네가 제 팔을 쿡 찔렀습니다. 뭐가 기록돼 있는데요? 제가 물었어요. 김상혁이 화면을 제게 보였습니다. 시간별로 빼곡한 숫자들이 나열돼 있었죠. 사고 3분 전부터예요. 보세요 여기. 그가 한 줄을 가리켰습니다. 경고음이 3번 울렸어요. 하중 초과, 각도 이탈, 풍속 위험. 저는 숨을 죽이고 화면을 봤어요. 그런데 왜 멈추지 않았죠? 김상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멈춰야 했어요. 시스템은 비상정지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실행되지 않았죠.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왜냐하면 케이블이 끊겨 있었으니까요. 레자네와 제가 동시에 김상혁을 봤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레자네가 물었어요. 김상혁은 잠시 망설이더니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사고 다음 날 찍은 거예요. 조사단이 오기 전이죠. 사진 속 케이블은 레자네가 보여준 것과 똑같았습니다. 깔끔하게 잘려 있었어요. 저는 김상혁을 올려다봤습니다. 왜 이걸 공개 안 했어요? 그가 쓸쓸히 웃었어요. 공개했어요. 조사단에게요. 하지만 보고서엔 실리지 않았죠. 저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왜요? 김상혁이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누군가 진실을 원하지 않는 건 확실합니다. 그는 다시 태블릿을 켰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증명하려고 해요. 데이터로요. 데이터로 뭘 증명할 건데요? 저는 냉소적으로 물었습니다. 김상혁이 저를 똑바로 봤어요. 한국 시스템은 작동했다는 걸요. 문제는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이었다는 걸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레자네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떻게 증명할 건가요? 김상혁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부산이랑 연결하면 돼요. 우리 신앙에 똑같은 시스템이 있거든요. 실시간 시뮬레이션을 돌리면 진실이 보일 겁니다. 저는 비웃었어요. 쇼는 사절이에요. 저는 증거가 필요해요. 조작할 수 없는 증거요. 김상혁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 명함은 버리지 마세요. 언젠간 필요하실 겁니다. 그는 돌아서 걸어갔어요. 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등이 구부정했지만 걸음은 단단했죠. 레자네가 제게 물었어요. 왜 안 믿으세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믿었다가 배신당한 적이 있어서요. 레자네는 더 묻지 않았어요. 우리는 침묵 속에서 무너진 크레인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불자 철골이 삐걱거렸어요. 마치 누군가의 신음소리 같았죠.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거예요. 데이터 없이도요.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스스로도 확신할 수 없었으니까요. 과연 진실이 뭔지 저는 정말 찾을 수 있을지요. 새벽 4시 호텔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문을 열었어요. 레자네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죠. 이거 봐야 해요. 그녀가 작은 비닐봉지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봉지를 받아 책상 위에 쏟았어요. 붉은 스티커 조각들이 흩어졌습니다. 뭐예요, 이게? 레자네가 숨을 고르며 말했어요. KINSPCT-PASS. 한국 안전검사 통과 마크예요. 7번 크레인에 붙어 있던 거죠. 저는 조각들을 주었습니다. 뒷면에 중국어가 적혀 있었어요. 희미했지만 읽을 수 있었죠. 2023년 10월. 광저우 인쇄소. 제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이건 위조였어요. 어디서 찾았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레자네가 고개를 숙였어요. 제 동료가 줬어요. 사고 다음 날 현장을 정리하다 찾았대요. 하지만 무서워서 말 못했죠. 어젯밤에 양심의 가책을 못 이겨 저한테 건넸어요. 저는 스티커를 들여다봤습니다. 7년 전 아버지 사고 보고서에도 이런 마크가 있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어 그때 파일을 찾았습니다. 사진을 확대했죠. 글자체가 똑같았습니다. 완벽하게 일치했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게 증거예요. 결정적인 증거.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었습니다. 김상혁의 번호를 찾았어요. 한참을 망설이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3번의 신호음 후 그가 받았죠. 여보세요? 저예요. 아멜리아 하트요. 지금 만날 수 있어요? 제 목소리는 급했습니다. 김상혁이 잠시 침묵하더니 답했어요. 30분 후 현장 입구에서 뵙죠. 우리는 서둘러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어요. 김상혁은 이미 도착해 있었습니다. 저는 스티커를 보여줬죠. 그의 표정이 굳었어요. 이걸 어디서? 위조품이에요. 7년 전 제 아버지 사고 때도 똑같은 게 쓰였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어 비교 사진을 보였습니다. 김상혁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렇다면 패턴이 있다는 뜻이네요. 지금 뭘 할 수 있죠? 제가 물었습니다. 김상혁이 시계를 봤어요. 부산 신항과 연결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요. 실시간 시뮬레이션을 돌려 진짜 한국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드리겠어요. 우리는 컨테이너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김상혁은 노트북 2대를 켰어요. 이쪽은 부산신항, 이쪽은 이란데이터 복원본입니다. 그의 손가락이 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렸죠. 화면이 둘로 나뉘었습니다. 왼쪽엔 부산 항만이, 오른쪽엔 이란 7번 크레인 데이터가 떴어요. 같은 조건으로 맞출게요. 하중, 풍속, 각도. 김상혁이 엔터를 눌렀습니다. 시뮬레이션이 시작됐어요. 숫자들이 미친 듯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순간 부산 화면에서 빨간 경고음이 울렸죠. 동시에 크레인이 멈췄습니다. 화면 하단에 숫자가 떴어요. 0.27초. 김상혁이 말했습니다. 이게 한국 시스템이에요. 위험 감지 후 0.27초 만에 자동 정지합니다. 그는 이란 데이터를 가리켰어요. 하지만 여긴 정지 명령이 전달되지 않았죠. 케이블이 끊겨 있었으니까요.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어요. 이게 진실이군요. 김상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속도가 아니에요. 철학의 속도죠. 0.27초, 인간이 실수를 멈추는 시간입니다. 김상혁은 밤새 파일을 복원했습니다. 저도 옆에 앉아 지켜봤어요. 커피를 3잔째 마시고 있었죠. 새벽 5시, 그가 소리쳤습니다. 찾았어요. 화면에 CAD 도면이 떴습니다. 삭제됐던 파일이었어요. 저는 의자를 당겨 화면에 가까이 갔습니다. 뭐가 보여요? 김상혁이 2개의 도면을 나란히 띄웠어요. 왼쪽은 원본 설계도, 오른쪽은 실제 시공 도면이에요. 저는 숨을 죽이고 비교했습니다. 여기 봐요. 김상혁이 붉은 원을 그렸습니다. 비상제동 케이블 경로가 달라요. 원본엔 이중 라인인데 시공본엔 단일 라인이죠. 제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왜 바꾼 거죠? 비용 절감이요. 케이블 하나만 써도 기본 기능은 작동하니까요. 하지만 비상 상황엔 무용지물이 되죠. 김상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이 패턴, 7년 전 보고서에도 있어요. 저는 가방에서 아버지 파일을 꺼냈습니다. 도면을 펼쳤어요. 김상혁이 화면과 비교했죠. 97% 일치합니다. 그가 속삭였어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같은 사람들이에요. 같은 방식으로 2번이나.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피터 부사장이었어요.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트, 잘했어. 보고서 초안받았어.
깔끔하더군. 그쯤에서 마무리하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피터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뭘 더 찾겠다는 건가? 결론은 나왔어. 한국산 센서 문제로 정리됐고 보험금도 책정됐어. 이제 돌아오게. 거짓말이에요. 제가 잘라 말했습니다. 센서는 멀쩡했어요. 케이블을 조작한 거예요. 피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트, 자네 경력 생각해. 이건 자네 싸움이 아니야. 제 아버지 싸움이에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7년 전에도 똑같은 짓을 했잖아요. 당신들이 덮었던 거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피터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계약서 다시 읽어보게. 회사 지시 불복종은 해고 사유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놨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김상혁이 조용히 물었어요.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하지만 멈출 순 없어요. 김상혁이 이메일함을 열었습니다. 이것도 봐요. 장회의가 이란 교통부에 보낸 메일이에요. 해킹으로 확보했습니다. 제목이 보였어요. 보고서 수정 요청건. 내용을 읽었습니다. 한국산 부품 결함으로 서술 부탁드립니다. 추가 비용 지급하겠습니다. 날짜는 사고 이틀 후였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증거예요. 결정적인. 이걸 공개하면 전부 끝나요. 김상혁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저 혼자선 안 돼요. 도와주실 거죠? 김상혁이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처음부터 그럴 생각이었어요. 우리는 파일을 USB에 담았습니다. 복원된 도면, 위조 스티커 사진, 장회의의 메일, 0.27초 시뮬레이션 영상. 모든 증거가 한 곳에 모였죠. 저는 USB를 쥐고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아버지, 이젠 제가 멈추지 않을 거예요. 저는 속삭였습니다. 제네바 국제청문회장은 카메라 플래시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증언대 앞에 섰어요. 손에 든 서류가 땀으로 젖었죠. 의장이 마이크를 두드렸습니다. 하트 씨, 증언 시작하시죠.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저는 영국 해양보험사 손해사정인 아멜리아 하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건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란 샤히드 라자에이 항만 사고는 한국 기술의 결함이 아니었습니다. 조작된 보고서와 위조된 안전마크, 그리고 고의로 절단된 케이블 때문이었죠. 청중석이 술렁였어요. 장회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증거도 없이 무슨 헛소리를. 의장이 망치를 두드렸어요. 조용히 하십시오. 하트 씨, 계속하시죠. 저는 USB를 꺼내 스크린에 연결했습니다. 첫 번째 파일이 떴어요. 위조된 스티커 사진이었습니다. 이건 7번 크레인에서 발견된 KINSPCT 마크예요. 뒷면에 중국어가 적혀 있죠. 광저우 인쇄소, 2023년 10월. 두 번째 파일. 복원된 CAD 도면이었습니다. 원본 설계는 이중 안전장치였어요. 하지만 시공 과정에서 단일 라인으로 바뀌었죠. 비용 절감을 위해서요. 세 번째 파일. 장회의의 이메일이 떴습니다. 이건 장회의 씨가 이란 교통부에 보낸 메일이에요. 보고서를 한국 탓으로 바꿔달라는 내용이죠. 대가로 돈을 제시했어요. 청문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스크린을 응시했어요. 장회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마지막 파일을 열었습니다. 부산 신항 시뮬레이션 영상이었어요. 이게 진짜 한국 시스템이에요.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크레인이 하중을 감지하고 경고음이 울리고 0.27초 만에 멈췄죠. 0.27초. 제가 말했습니다. 인간이 위험을 인지하고 반응하는 시간은 평균 0.5초예요. 하지만 한국 시스템은 그보다 빠릅니다. 왜냐하면 이건 속도 경쟁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철학이니까요.
김상혁이 증언대로 올라왔습니다. 우리는 빠름을 설계하지 않습니다. 멈춤을 설계하죠. 한국 기술의 핵심은 기계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의장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고가 났습니까? 김상혁이 도면을 가리켰어요. 케이블이 절단됐기 때문입니다. 시스템은 정지 명령을 보냈어요. 하지만 전달되지 않았죠. 장회의가 소리쳤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증거 조작이라고. 하지만 그때 레자네가 일어났습니다. 저도 증언하겠습니다. 그녀가 앞으로 걸어 나왔어요. 저는 현장 엔지니어 레자네 모하마디입니다. 사고 다음 날 케이블을 확인했어요. 단면이 깔끔했습니다. 찢어진 게 아니라 잘린 거였죠. 상사에게 보고했지만 무시당했어요. 청문회장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의장이 장회의를 쳐다봤어요. 답변하시겠습니까? 장회의는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의 변호인이 속삭였지만 소용없었어요. 저는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이건 한국 기술의 자랑이 아니에요. 인간이 실수를 멈추게 한 시스템이죠. 7년 전 제 아버지도 같은 방식으로 희생됐습니다. 이젠 진실이 밝혀져야 해요. 의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사단을 재구성하겠습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어요. 청문회가 끝났습니다. 저는 증언대에서 내려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김상혁이 제 어깨를 잡아줬습니다. 잘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아버지, 당신의 명예를 돌려드려요. 제네바 국제항만안전기구 본부는 한산했습니다. 청문회 이후 석 달이 흘렀어요. 저는 김상혁과 함께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죠. 샤히드 라자에이 프로토콜 초안이었습니다. 김상혁이 첫 장을 넘겼어요. 17개 센서, 3중 제동 시스템, 실시간 원격 관제. 이게 우리가 제안하는 새로운 국제 기준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육 프로그램도 포함됐죠? 네, 6개월 필수 교육 과정이에요. 엔지니어뿐 아니라 관리자, 감독관 모두요. 김상혁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레만 호수가 잔잔하게 빛나고 있었죠.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장과 각국 대표들이 들어왔어요. 모두 17명이었습니다. 의장이 자리에 앉으며 말했어요. 하트씨, 김 박사님. 제안서 잘 봤습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김상혁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0.27초. 이게 우리 프로토콜의 핵심입니다. 위험 감지부터 자동 정지까지 걸리는 시간이죠. 스크린에 시뮬레이션 영상이 떴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집중했어요. 독일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증가합니까? 김상혁이 답했어요. 초기 투자는 15% 늘어나지만 사고율은 90% 감소합니다. 장기적으론 비용 절감이죠. 프랑스 대표가 물었습니다. 기존 시스템과 호환됩니까? 저는 자료를 넘겼어요. 호환 가능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단계적 도입도 가능하고요. 회의는 3시간 이어졌습니다. 질문이 쏟아졌고 우리는 하나하나 답했어요. 마침내 의장이 말했습니다. 투표하겠습니다. 샤히드 라자에이 프로토콜을 국제 표준으로 채택하는 안건이요. 손이 하나둘 올라갔습니다. 17명 중 16명이 찬성했어요. 의장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통과됐습니다. 2026년 1월부터 국제항만 안전기준으로 시행됩니다. 저는 김상혁을 봤어요.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도 울고 있었죠. 우리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회의 후 기자 회견이 열렸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하트씨, 한국 기술을 믿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답했어요. 한국은 기계를 판 게 아니에요. 철학을 팔았습니다. 속도보다 안전, 이윤보다 생명을 우선하는 철학이죠.
저는 그걸 배웠어요. 또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아버님께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저는 목이 메었어요. 아빠, 이제 편히 쉬세요. 진실은 밝혀졌어요. 저녁에 김상혁과 저는 호숫가를 걸었습니다. 석양이 아름다웠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7년이 걸렸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끝냈죠. 다음 주에 부산 가실 거죠? 김상혁이 물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어요. 네, 신앙을 직접 보고 싶어요. 0.27초가 작동하는 곳을요. 우리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김상혁이 태블릿을 꺼냈어요. 이란에서 연락 왔어요. 레자네가 안전 아카데미 설립 준비 중이래요.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정말요? 네, 당신 이름을 따서 짓겠대요. 김상혁이 웃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레자네 이름으로 해야 해요. 그녀가 용기를 냈으니까요. 1년 후, 이란 남부 해안. 저는 새로 지어진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REGHAN이 세이프티 어캐더미라는 간판이 햇살에 반짝였어요. 레자네가 제 옆에 서서 미소 지었습니다. 드디어 열었어요.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강의실엔 30명의 학생들이 앉아 있었어요. 모두 젊은 엔지니어들이었죠. 벽면에 한국어로 쓰인 문구가 보였습니다. 생명이 화물보다 먼저. 김상혁이 강단에 섰어요. 오늘부터 여러분은 새로운 철학을 배울 겁니다. 빠름이 아니라 멈춤의 철학이죠. 학생들이 노트를 펼쳤습니다. 저는 뒤쪽에 앉아 지켜봤어요. 김상혁의 강의는 명확했습니다. 0.27초. 이게 우리가 목표하는 시간이에요. 기계가 위험을 감지하고 멈추는 시간이죠. 스크린에 부산 신앙 영상이 떴습니다. 학생 한 명이 손을 들었어요. 그렇게 빨리 멈추는 게 가능합니까? 김상혁이 웃었습니다. 가능하죠. 한국에선 이미 5년째 사용 중이에요. 사고율 제로입니다. 강의가 끝나고 우리는 관제실로 갔습니다. 레자네가 컴퓨터를 켰어요. 부산이랑 연결할게요. 화면이 둘로 나뉘었습니다. 왼쪽은 부산 신항, 오른쪽은 이란 새 항만이었죠. 동시 시뮬레이션 시작합니다. 레자네가 엔터를 눌렀어요. 두 화면에서 크레인이 움직였습니다. 하중이 증가하고 풍속이 올라갔죠. 그리고 순간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두 크레인이 동시에 멈췄어요. 화면 하단에 똑같은 숫자가 떴습니다. 0.27초.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부산과 이란, 8,000km 떨어진 두 곳이 완벽하게 동기화된 거였죠. 김상혁이 말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만든 세상이에요. 국경을 넘어 생명을 지키는 시스템이죠.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녁에 우리는 해안을 걸었어요.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레자네가 물었어요. 행복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처음으로요. 아버님도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레자네가 말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그러길 바라요. 김상혁이 멀리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는 학생들과 함께 있었어요. 아이들이 웃으며 질문을 쏟아냈죠. 저는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진짜 승리구나 싶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아카데미를 떠났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뉴스를 봤어요. CNN이었습니다. 한국의 0.27초 프로토콜, 전 세계 37개국 채택. 앵커가 말했죠. 한국 기술이 국제 안전의 새로운 기준이 됐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어요. 가방에서 아버지 사진을 꺼냈습니다. 아빠, 해냈어요. 우리가 이겼어요. 사진 속 아버지가 웃고 있는 것 같았죠.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이란 땅이 멀어졌어요. 하지만 제 마음엔 무언가 남았습니다. 희망이었어요. 진실은 결국 빛을 본다는 그 희망이요. 런던 집에 돌아와 책상에 앉았습니다. 새 이메일이 와 있었어요. 레자네였습니다.
첫 수료생 배출했어요. 모두 당신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해요. 저는 답장을 쳤습니다. 곧 갈게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이 잤습니다. 악몽도 없었어요. 꿈속에서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잘했어, 아멜리아. 저는 울었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죠. 한국의 0.27초가 세상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구원받은 건 저였어요. 증오가 아니라 진실로, 복수가 아니라 용서로 끝을 낸 제 자신이었죠. 한국의 0.27초가 세상을 바꿨습니다. 속도가 아니라 멈춤으로, 이윤이 아니라 생명으로 승부한 한국 기술의 철학이었죠. 7년 만에 밝혀진 진실, 그리고 한 여성의 용기가 국제 기준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감동적인 실화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진실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욱 놀라운 한국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